지금부터 2020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유승환 문화예술 경영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근대화 문화의 전통과 숨결이 살아있는 구미시에서 이렇게 저희 구미시의 초청으로 인해서 저희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었는데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문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계는 이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구미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저희 학회와 같이 학술대회를 열고 같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를 계속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미시와 함께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 특히 문화도시와 지역 도시재생이라는 구미시가 하고 싶어하는 문화 기반과 성장에 저희 학회가 좀 더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청한 연사분들과 더불어 좋은 말씀을 나누고 좋은 토론을 통해서 향후에 구미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를 잘 경청하시고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구미시장님과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세용 구미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날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11월의 거의 마지막에 이런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런 우리 구미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런 문화도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구미가 외부인들을 만나면 오로지 공업도시로만 각인되어 있고 문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는 또 젊은이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문화가 없는 도시, 자녀 키우기 힘든 도시, 놀 데가 없는 도시, 갈 데가 없는 도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그동안에 지난 50년 동안 오로지 생산과 경제에만 몰두하면서 너무 소홀히 했던 이 문화적인 역량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인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전통문화 유산은 풍부하게 남아있고 많은 돈을 사실 투입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들은 갈 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서로가 구미의 기성세대와 또 젊은 도시의 이 젊은이들 간에 문화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이렇게나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아찔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많은 분들께서 많은 시사점을 주시고 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민정아입니다. 발제는 박신희 교수님 발제 이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네 분 토론자 모시고 종합적인 토론 무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신희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미시의 독특한 그런 공업 도시 또는 산업 도시로서의 면모에서 또 젊은이가 많은 도시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목차입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은 2018년부터 됐고요. 그래서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화도시 담론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 도시 재생 사업도. 그래서 이 유럽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담론으로부터 이 문화적 도시 재생 담론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문화적 도시 재생으로 변화를 이끄는 세계 도시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얘기들이거든요. 이 사례들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담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문화도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법적 근거로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법률에 이제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문화예술진흥법 자체가 이제 실제로 발효된 게 2014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그때부터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도시 담론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부천시를 비롯해서 서울, 춘천, 강릉 등 지자체 단위의 문화도시 전략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문화도시 시범도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2002년에서는 이제 문화도시 한 종류겠죠. 그러나 이제 국책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여러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2008년에 지역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폐산업시설을 활용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은 법적 근거나 비전이나 계획 수립 기간, 사업비, 주요 사업 등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 사실은 본격화된 거는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특화가 돼서 다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2018년에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은 범부처 간의 사업이 돼버렸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나서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그 맥락에서의 이 문체부라는 그 단위의 이 부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은 이 국토부와 우리처럼 국토부와 문화부만의 범부처 간의 사업이 아니라 거기는 훨씬 더
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거기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가 그다음에 국제 교류를 많이 하니까 외교부도 들어가고 이런 단위로 해서 사실은 도시 재생을 문화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범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약간은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유휴 공간 또는 폐산업 시설 공간이라는 그런 시설 개념하고 연동해서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본다면 이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 공간이나 폐산업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 때문에 그러면 유휴 공간에 역사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역사와 기억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당대적인 맥락의 이야기로 만들고 그리고 미래적인 가치로 만드느냐라는 그런 그 지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지점은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또는 관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공간을 둘러싸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을 봤더니 기성세대의 맛집과 젊은이들의 맛집의 기준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경험한 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그 공간과 더불어 살았던 기억들을 복원하고 재생하고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역 주민과 청년 참여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역 재생에서 청년이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구미시가 젊은 도시라는 점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성과 기억의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주도로 되는 일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지역 주민 참여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가치라는 그런 지점이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문화의 사회적 영향이죠. 그러니까 도시 재생의 효과가 그 도시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줬는가라는 건데 대체로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체험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공동체적 정신을 회복하고 결국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과 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살려내는 주체가 된다는 이런 맥락이 도시 재생의 가장 그 중요한 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도시 사업하고도 굉장히 중복되는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걸 보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을 연결해서 로컬과 청년 있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빈집이라든가 문 닫은 상점들, 그러니까 유휴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도시재생과 연결하되 이 청년들이 그 로컬의 그 고유한 문화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으로도 돼서 일종의 그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차례로는 이제 소규모 사업으로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경우로 이 사업의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예술인하고 같이 살면서 공유하고 새로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임팩트 있는 효과를 발현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군산의 그 원더심 재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전의 그 도시의 모습을 복원을 함으로써 이 군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난에 대한 치유 효과로서 사회적 영향을 보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 참여가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화 가드닝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가 뭐 선미촌의 그 정비 사업과 해서 관련해서 구 성매매 직결지를 새로운 재생 개념으로 탄생하면서 그 역사와 그 사람들의 삶과 그다음에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배제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안으면서 재생을 하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문화 가드닝이라는 말이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정원을 가꾸듯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선미촌과 관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그 공간을 볼 때 이제 골목길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살리는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 물질적인 어떤 그 풍요보다는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특히 뭐 이제 최근에 워라벨이라든가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가치 기준들과 병행해서 탈물질주의적인 그런 이념으로 확산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크엔더스 리트리트 호스텔이라든가 강원도의 양양의 서비 비치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그 장소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힙플레이스라고 해서 동네와 장소를 앵커로 만들어서 이제 예술가들이 아주 거기를 멋진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앵커가 돼서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이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한 이틀 전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의 양림동을 가보게 됐는데요. 거기가 점점 더 이제 앵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래서 양림동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로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와 빈트로라고 해서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복고풍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그 유휴 공간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이 가능하겠습니다. 결국 문화적 도시 사업의 쟁점들, 지금도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일반적인 도시 재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 재생은 이제 물리적인 자력이 없어서 이제 관의 힘을 빌려서 물리적으로 이제 도시를 재생한다는 개념이지만, 이제 문화적 도시 재생은 오히려 있는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구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유휴 공간이 그거 자체를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기본 전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역 문화 자원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것을 이 재생의 효과 또는 문화 관광의 효과까지도 연결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해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명제가 나와서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논의가 이제 뭐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담론으로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의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도시라는 것은 유럽 문화 수도로부터 문화도시 논의가 나왔고,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나왔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유럽 문화도시로 했다가 이것이 유럽 문화 수도로 바뀌게 됐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으로 훨씬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말부터 크리에이티브 시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문화도시 개념은 처음에는 이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발견한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이 도시 발전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를 해서 그 도시를 다시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층이 탄생한다는 것. 그래서 창조계급이 탄생을 하고 이 창조계급은 이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삶, 그리고 도시에서의 공동체적인 가치,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창조 산업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창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아랍 문화 수도 또는 세계 문화도시 포럼까지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의 이념은 사실은 이제 산업유산 이념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산업 시설을 그대로 옛날에는 방치하거나 아니면 쓸어버리고 아파트나 뭐 빌딩을 짓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산업유산도 하나의 유산적 가치로 인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폐산업 시설을 문화시설로 하면서 동시에 도시재생을 하는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70년대부터 있어 왔다는 역사를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 결국 목표하는 바는 결국은 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그 미국의 여러 케이스들도 지역 주민이 자신의 동네를 스스로 가꾸고 그리고 그 동네를 폐쇄적이었던 것을 개방적으로 만들면서 이 창의 도시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적 도시 재생을 만들어가는 실행 단위는 일단은 문화계획이라는 관점인데, 문화계획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이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늘 고려해서 결국 문화 재생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문화 공동체의 정신과 자주 관리라는 개념으로 주민의 참여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는 저는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했지만 다양한 문화 기획자의 전문가와의 협업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문화 경제학적인 새로운 관점과 창조적 가치가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봤고, 저는 여기서 문화계획, 거버넌스, 생태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집약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문화계획에서는 문화자원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문화유산 경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각 도시가 예술가를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예술 자원을 완전히 활용하는 편이고 관광산업에서도 아주 성공한 경우입니다. 시드니 리빙 뮤지엄 내지는 이 프리멘틀 감옥 같은 경우는 그들의 네거티브한 역사를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문화유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감옥인데요. 옛날 시드니, 그러니까 호주를 만들었던 죄수들을 수감했던 그 감옥소를 새로운 문화센터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 하우스와 문화 자원의 그 관념인데, 사실은 저는 도시 재생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소성과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무수한 이야기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게 되는 데가 이 위에는 그 에딘버러에 있는 이 스토리 하우스이고요. 스토리 뮤지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테르담에 있는 스토리 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주민의 삶이라든가 또는 이제 에딘버러는 해리포터가 나온 도시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의 이제 케이프타운에 디스트릭트 6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노예와 예술가와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이 지역을 백인들이 뺏으려고 할 때 이것을 끝까지 저항을 해서 지켜낸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맞서서 이 지역을 지어내면서 역사성을 복원하면서 박물관을 만든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브웨이 아트라든가,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의 지하철의 벽화나 그르노블의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벽화 같은 것도 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자, 거버넌스에서는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도시 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늘 이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도 뭐 북촌이라든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몬트리올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몬트리올 시가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이 폐산업 시설 공장에 이제 2계층을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건물주는 그 이계층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되 그 임대를 하는 주체를 하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회사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만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폐공장의 2계층을 그들이 관리를 하되 건물주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3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높아서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 대신 건물주에게 몬트리올시가 리노베이션 비용을 몬트리올시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발권을 그 건물주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거버넌스 개념으로 NDSM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것도 암스테르담의 그 폐산업시설 건물을 예술가들에게 임대를 10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주 관리를 해서 완전히 여기를 자리 잡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아니아라든가 뭐 안달루시아에 있는 이런 경우 역시도 이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산업시설 건물을 주민들과 예술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불법 점거를 해서 그러니까 스쿼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자주관리 형태로 해서 완전 공동체로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우파 파블릭은 완전히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낸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르노블은 아예 그냥 생태 도시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단지 내에서 모든 삶이 생태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고, 이제 뭐 시애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애틀의 예술가들을 끌어오는 그 유인 조건으로 예술가들이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그 종사자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을 줘서 예술가들이 이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구미시에 젊은이가 많다고 하는데 구미시의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전부 주민등록증을 일로 옮기는 일을 하게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은 굉장히 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런 영향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가 시간을 너무 앞에서 많이 잡아먹어서요.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뉴 노멀을 얘기하지만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면 이제는 로컬의 시대가 왔다. 근데 로컬의 시대인데 국제적 연대는 너무나 옛날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로컬인데 가장 인터내셔널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국가 봉쇄나 격리로 인해서 이제 로컬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연대하는 것은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루스 렌슬러 교수가 여기서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의 강점들이 이제는 전 세계 연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런 지점을 본다면 결국은 이 지역 개념을 새로 보자. 그러니까 로컬이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전체를 보자라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그 탄생 자체를 이제는 예술가와 주민 참여, 그리고 오히려 관은 이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 민관 협치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신희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남호주 대학의 루스 렌슬러 교수님이 City and Arts Governance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자리에 같이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아래에 자막 작업이 다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 남호주 대학 루스 렌슬러 교수님의 발제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rts governance. That's the topic of today's presentation. My name is Ruth Rentschler. I'm the Professor of Arts and Cultural Leadership at th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Business School. In today's presentation, what I propose to do is to give you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arts and culture, which may have relevance to city governance or indeed non-profit governance generally. Let's have a look
at the aim of today's presentation. We're going to examine arts governance in iconic non-profit arts organisations as case studies located in creative cities such as Adelaide and Melbourne in Australia, where I live, that were traditionally manufacturing cities which needed to reinvent themselves using the arts, cultural tourism, hospitality and the creative industries as their locus of change. This keynote address will include learnings and insights from the more than 100 interviews that I've done with people on arts boards, as well as from reading numerous biographies and autobiographies of arts leaders who sat on boards. On the left-hand side, you can see Leonard French. He was disenchanted with the time he spent on arts boards and stepped down from that role, even though they were prominent boards. I'd like to show you in this presentation and share with you how we can make sure that we don't fall into some of the traps that he fell into. Well, why examine arts governance? On a worldwide setting, there have been some real problems in arts governance. For one thing, the world's dirty little secret, which was hushed up for too long, starting with Harvey Weinstein in movies in America. That was about inappropriate behaviour. And he was not only a film producer, but sat on entertainment boards and had to step down as a result of the problems that he had in behaving inappropriately. This is to do with strategy, accountability, risk, financial concerns, and achieving a balance between performance and conformance, the issue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So the question I came up with was, how can arts governance help organisations in the arts and in other areas such as city governance, non-profits, reinvent themselves? Let's start by defining arts governance. The word governance came from the Latin verb gubernare, originally from the Greek kubernein, which means to steer or give direction. I'll come back to steering in a moment. There's also the French word gouvernance, which means to govern, rule and command. And our governance takes part of that meaning as well. There are formal and informal structures, dynamics and processes that exist in these oversigh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n boards in various organisational contexts. But to use a boating metaphor, arts board directors and others who are directors on boards steer, not row. The rowing is done by the executive and operational paid staff. The steering is done by the board. How can arts governance be enhanced then? It can be enhanced for 4 reasons: by engagement with strategy and the board CEO's shared leadership, by inter and intra-organisational relationships, by partnering and power sharing outside the organisation, so important to the non-profit arts, and by developing strategic direction, what's called the vision thing. We'll talk about those things today. So arts governance in Australia, at least from the research I have done, shows 5 things that are important if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One is that arts board directors have passion, and that passion comes from a love of the arts or working in the arts. It could be you're an artist, a violinist, a dancer, a hip hop artist, whatever it might be, and you bring that passion for the arts with you onto the board. Second, arts board directors also need business skills. Indeed, in governance, management, marketing, event management, finance, law, project management, fundraising, so important in these days of uncertainty. Without business skills, arts organisations are perceived by others as elitist, inward-looking, bureaucratic, and lacking public support. So it's very important if you want to engage the community. Furthermore, arts board directors need to be entrepreneurial when it's uncertain how much money you can get from government anymore, and you need to bring in money from other sources, philanthropists, sponsors, ticket prices, car parks, cafes, and so on. In other words, arts board directors need balance between business and artistic approaches, between strategy and operations,
in a range of ways in the types of art performances that are put on. And we'll talk about these things. So Arts Board directors' passion gives directors the motivation to drive through success in uncertain times. As someone I interviewed said to me, passion drives most Arts Board directors. It certainly isn't the money. It's love of the arts, and love is about passion. Most Art Board directors have a connection, either as an artist or as a lover of the arts. Arts Board directors' passion is important, but it is a two-edged sword, as one of my informants told me. It needs to be managed by rational discourse and enlightened thought. And if it's not handled properly and harnessed appropriately, it can blind people to doing the better good for the organisation. In other words, you need to be passionate, but you need to challenge. It's a tough love philosophy so that people can achieve more. And it's a combination of passion, tough love, and tough business reality checking. You need to be prepared to tell people things they need to know and need to hear, but don't want to hear. In business skill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Dr. Gerard Vaughan, said to me, you need to be a serious professional, and in art museums, a serious art historian with a wide range of interests, with business savvy, so necessary in an era of arts corporatisation, but respectful of the roles played by marketers and funders. After all, they bring in the audiences and the money from different sources. Let's have a look at how strategy is undergone in one arts organisation where I sat on the board, the Art Gallery of Ballarat, the best regional gallery in Australia. They started with their vision, where they wanted to inspire, stimulate and challenge through art. And their mission was to foster and enrich cultural life, notably in the city of Ballarat, a regional city 1 hour's drive from Melbourne, the capital city of Victoria. Now, this is important because Ballarat saw that it could improve the finances of the city, the reputation of the city, the promotion of the city, using the arts as the vehicle. They were driven by their values and their focus on building for the future. And they did that by focusing on strategic priorities. Let me share with you 3 strategic priorities. Firstly, building relationships. This was don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sation, through philanthropy, through stakeholders, and through dealing with people at all different levels out in the wider community. The second strategic priority was building the footprint of the gallery, making it larger by buying a building on the main city street next to the gallery. And this would again bring in more people to the gallery, make it better known, and bring in more money. And thirdly, by inspiring exhibition programs that brought people in not only from Ballarat, a regional city, and other cities in that region, but also drew them from Melbourne, the capital city, 1 hour drive away. And this was by having exhibition programs that appealed to different types of audiences. So the strategic focus overcomes the tendency on some boards to be inward looking, which can be a mishmash of self-interested groups, as one interviewee told me. It brings in outsider viewpoints, not always welcome, but necessary because they see things differently. And thirdly, it ensures that people face reality. There's that passion quote again, where they're combining passion with tough love and a tough business reality check so that people hear things they don't want to hear and then act on them, of course. And finally, that they liaise with the community. Galleries are the heart and soul of the community, as are other arts organisations. And if you're not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you're not doing your job in the non-profits. So Arts Board directors strive for strategic insight, a diversity of funding sources, balance between, for example, popular shows and in art museums, scholarly shows. In the ballet, it might be popular Cinderella or Swan Lake, and Twyla Tharp's contemporary
dance choreographed by the New York choreographer, which would never bring the large audiences, but will always have a key niche audience and is cross-subsidised by the popular shows. Developing business skills is the fourth one. Understanding the art form is the fifth. Developing people is the sixth. And that means that arts board directors are drivers of change. And if you're prepared to change in uncertain times, your organisation is much more likely to b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Now, let's have a look at that concept of balance. Moffat Oxenbould, the artistic director of Opera Australia, wrote in his book tha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important things that an artistic director can do of his standing is to have a system of proving the plans that he put forward based on the simple principle of balance. And he balanced things in a number of ways, through the productions, through the artist's work, through the audience getting different things to see and enjoy, and providing repertory or new productions that gave people different roles to play in. So those sorts of things are taken to the board for approval and discussion. And it's important to consider balance as a wide-ranging concept. The importance of balance led me to develop a theory of balance, strategic balance for arts board directors and their boards, which I call CREATE. And let's have a look at what this means at a board level. It means that on the one hand, you've got performance with our strategic focus. On the other hand, conformance to do with accountability, risk and finances with an operational focus. And then the CREATE acronym spells out the things that the board does. Crafts strategy, realises management processes, examines relational strategic decisions. And on the conformance side is accountable, has tempered arts knowledge, harnessing the passion so that it doesn't boil over and become destructive, and being an engaged leader who understands people. So in a balancing act, there's a tolerance range, and that tolerance range ensures that you can move between conformance and performance. It doesn't have to balance out, but it seesaws so that you get it right by flexing and pivoting as needed. So thinking of a board you may have in your city, or you may be wishing to establish for your foundation perhaps, what focus is your board giving to each of the aspects of performance and conformance? Are they in balance, or do they need tweaking? Let's have a look now at entrepreneurship. It also comes from the French, where it was originally meant as a director or manager of a public music institution, one who gets up entertainments. Now it's used much more broadly, and it's used in a whole range of ways in business, non-profits, and indeed in the arts, taking it back to its roots. So entrepreneurial arts board directors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identifying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them, overcoming the problems of limited funding, and innovating in ways of bringing in money, of putting on programs that appeal to different audiences, so that they are doing things that are matters of urgent need, of attention. Thinking about the city of Gumi, where does it sit on the arts governance seesaw, for example, to do with balance? How will the city of Gumi, if it establishes a foundation board, be structured? Will it be representational, that is, representing geographic areas from South Korea? Will it be skills-based, identifying people to come on the board who have skills in finance, fundraising, and marketing and so forth? Or will it be political, putting politicians who are elected individuals on the board from the national forum and from the local forum? Or will it be a mix of all three, which is a fourth category? And I've seen boards that do those things as well.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it can lead to success or failure dependent on the type of people you have on your board. And an activity for you to reflect on
thinking about people's passion and how that may present on arts boards. How would you harness people's passion to make sure that passion was going to work for the good of the organisation and the board, rather than breaking down into negatives, fighting, bitching, destructive behaviour? Therefore, one of my concluding thoughts is that arts governance is an integrated concept. It's to do with performance and conformance meshing, so that the strategic and the operational sides balance, and you therefore have an integrated form of governance. Thank you for your audience today. I'm privileged to have been invited to speak to you, and I very much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gain. 자, 다음은 홍익대학교 장홍조 교수님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문화재단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장홍조 교수입니다. 오늘 사실 이 바로 직전에 그 발제 두 개의 발제에서 보시면은 거버넌스의 개념이 좀 살짝 범위가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박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버넌스는 문화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의 주민 참여 굉장히 크게 보는 개념이고요. 루스 렌스트러, 나머지대학교 루스 렌스트러 교수님의 거버넌스의 개념은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역할, 주민을 대표하는 이사회 조직의 역할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이 거버넌스는 훨씬 더 좁게 쓰여가지고 원래는 이사회 역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말이 맞는 것이 그 이사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아치 거버넌스에서 이사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다 이사회가 있는데요. 그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제가 지난 2달간 구미시에 거의 매주 내려오면서, 거의가 아니죠, 정말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방문하고 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정말 제대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연구진과 함께 그것에 대한 사례 연구까지 지금 따로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찾아서 너무 기쁘기 그지없었고요. 오늘 발제에서는 먼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혹은 문화적 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구미의 문화예술 현황을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저와 제 연구진이 지난 2달간 구미시를 수차례 방문하고 관찰하여서 그리고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한 시민들은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시민들과 그리고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톱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제에서 말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2019년 가을에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실무검토위원으로 구미시에 처음 방문을 했었고요. 그 방문하고 나서부터 계속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문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놀란 부분도 많았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젊은이들의 이 지역 문화 젊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역동성도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유산이 아닌 산업유산의 그 자부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이 문화도시로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관찰이었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찌 보면은 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산업 도시가 쇠퇴하던 산업 도시 혹은 조금 그 활력을 잃어가는 산업 도시가 문화 예술을 통하여 창조적 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곳이 구미시였을 텐데라고 하면서 제가 봤던, 그런데 아직 그것이 여전히 힘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 경영학회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번 올해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제가 그냥 발제나 그냥 그 이 학회를 그 운영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제대로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와 제 박사과정 제 연구원 2명과 석사과정 연구원 1명, 그래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2명이 거의 매주 같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보고, 그리고 저와 세대가 좀 달라요. 저는 40대고요. 30대 2분, 그리고 20대. 서로 다른 정말 시각이 다른 것을 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차적 분석을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2016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거기에서 정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적 문화도시를 기본적으로 설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이다. 바로 위에 있는 저 조그만 글씨는 사실 그 문화도시 그 법률에 있는 그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문화도시는 이 법률에 정의한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문화도시란 것은, 혹은 문화적 도시란 것은, 문화적 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혹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 혹은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도시의 활력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도시에 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발제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만한 2가지 질문을 함께 좀 쉐어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2가지 질문은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청주에서 열린 문화도시 도시재생 심포지움에서 미국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미네소타 대학의 톰 바롭 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을 몇 가지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What do we want them to be like?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사실 우리가 맨날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바라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서로 공유해보는 기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2번째, How can culture and artists contribute?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와 그리고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도시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신다면, 여기 제가 말하는 문화예술은 굉장히 큰 개념의 문화예술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인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큰 개념 문화예술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러한 2가지 질문을 함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제 연구 구미시의 현황 분석과 실태 조사를 통해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구미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시고 있는 분이 하겠지만은, 또한 잠시 같이 정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혹은 여기 구미에서 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함께 한번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미시는요, 면적이 615평방킬로미터로서 605km인 서울시보다 커요. 서울시보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37.9%로 경북도 내에서는 1위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좀 떨어진 게 있었지만은, 그냥 2년간 떨어진 게 있었지만, 사실상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가 29%인 거 봐서는 여전히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간다면은, 사실 저는 이것은 큰 논란이 될 여지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는 2019년 말 기준으로 3,250여 개사의 그 회사들이 있는 산업도시 특성을 여전히 여실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또 인구가 2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38세고요. 지난 10년간 근데 28세에서 38세 그대로 같이 늘고 왔어요. 그래서 그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당연히 경북도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운사이드가 있다면 총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추세가 좀 중요한데 지금 지난 4년간 22.4%, 20.1%로 많이 줄은 상태고요. 통계청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구미시의 총 인구 변화는 감소 추세이나 또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고요. 여전히 뭔가 잘 만들어낸다면은 다시금 킥오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또한 전출에 대한 내용도 확인했는데요. 2018년부터는 전입보다는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여건보다는 산업 시설 이전과는 더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또한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보강한다면은 또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문화재가 88개,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가 19개가 있고요. 도시 지정 문화재가 69개가 있습니다. 또 문화원 문화재 관련 조례를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3개를 또 확인했고요. 천천히 읽어봤는데 문화적 도시의 면모를 저는 이미 이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것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만 보자면 세계 선진국의 어디 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시긴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기준으로 체육시설이 377개인데 반해서 문화기반시설 6개, 공연장이 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달려있는 미술관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내 미술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미술기관이 사립공립으로 없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 규모의 도시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혹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예술법인은 3개가 있는데요. 공터다가 있고요. 구미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 있고 오페라단이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을 또 좀 분석해봤습니다. 각종 이제 폴리시 다큐멘트 정책 그 보고서들을 많이 봤는데요. 구미 미래 비전 2030 보고서 2010년에 수립됐고 2019년 수정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보면은 문화융합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2020년 구미시 문화예술 관광국 업무를 보자면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11개 추진하고 이제 파악되고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구미시 총 예산 대비 10.4%, 8.5%로 감소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평생교육원에 소속돼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하는 특이한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고요. 단위 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시군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역발전 지수를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9년 발표된 지역발전 지수를 살펴보면 구미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지수가 경제력 지수가 4위고요. 주민 활력 지수가 13위고요. 지역 발전 지수가 3위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기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여유 공간 지수가 50위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미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구미의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시민들과 그리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제 연구진이 지난 2달간 구미시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관찰하고 또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설문조사는 구미와 동일권역에 속한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구미 예술 활동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짚어봤고요. 총 1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기본적인 문항들은 똑같은 문항을 경북 지역의 국민 문화 활동 조사 그리고 문화영향 평가에서 기본적인 문항을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미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6주간 수차례 구미를 직접 방문하여 저와 제 연구진 2명 혹은 3명이 직접 방문해서 총 15명의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을 했었고요. 구미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세대가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2-3명의 연구진이 항상 인터뷰에 함께 참석해서 다층적 분석을 실제로 했었고요. 인터뷰 결과 모두 코딩하고 분석하여서 여러분과 오늘 그 결과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설문조사 타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앞선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구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를 충족시켜줄 문화예술 공간과 그리고 관련 정보 제공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근거를 수치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보완점에 대한 질문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개최 빈도의 증가, 관련 정보 제공 항목에서 50%를 상회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근데 다만 경북 지역 결과에서는 관람비가 비용이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이 비용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애로사항들을 그래서 보완할 경우 구미의 문화예술 활동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이미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동체 수요를 파악하는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설문에서 10명 중 8명을 의미하는 79.6%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이는 18점 같은 이제 경남 지역의 진주에 비해 18.3%거든요. 거의 60% 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관련된 향적 측면과 동시에 문화 공동체 참여라는 적극적 형태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요. 구미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재미있는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욕구에 비해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무려 85%나 됐습니다. 7점 만점 평균은 2.47점으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설문의 마지막 말미에 나에게 있어서 이 구미의 문화예술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적어놓게 했고요.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 분석을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하다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함,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한 분은 부족 또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싶은 분이 많았었는데, 근데 여전히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삶의 활력소 많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재미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재미있게 여기 굉장히 가능성을, 이 구미라는 도시의 가능성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키워드를 통해서만으로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표현도 보시면 아시죠? 걸음마 같은 경우, 걸음마, 그리고 아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있다라는 것은 구미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심층 인터뷰가 일단은 구미시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한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코딩과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술인 주도형이 있었습니다. 예술인이 주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 형태고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보유하기도 있고 하고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굉장히 열정적인 예술 창작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토다가 그랬고요. 구미 오페라도 그렇습니다. 문화활동 기획형이 있었습니다. 문화기획자와 예술인들이 모인 협동조합 형태도 있었고 혹은 주식회사도 있었습니다.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운영 주로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고요. 한량마당 같은 곳이 그런 곳이라고 봤습니다. 예술활동 후원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후원하는 비영리법인의 형태,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거의 한국의 아주 희소한 그런 형태의 예술활동 후원형이 있었고요. 예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후원과 예술가들 동참으로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운영하는 마치 우리 꿈빛 오케스트라 같은 곳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꼽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주도의 소액다권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이 어렵고요.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부재하고요. 그 매개 조직 부재하고 예술인과 문화예술을 황유하는 시민들이 현장에 지금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예술단체 조직 문화의 경직성을 든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숨막힌다는 표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 간의 소통 부재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예술 창작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향유하는 연습 공간도 특별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간만 주십시오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미시 문화예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역에 산지대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고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모으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원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인 청년 예술인과 문화계획자들의 상생 연대 문화가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힘쓰고 있는 연대 문화 형성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역동성도 굉장히 저희는 아주 너무나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지역의 여러 공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살롱 문화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또 문화적,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적 도시 혹은 문화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 너무나도 깊게, 너무나도 아주 좋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실태를 통해서 구미에 필요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를 양성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예술인 지원이 있고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인문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력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해야 되고요. 또한 결국 이것이 관객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스스로 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을 지원하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향점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굳이 읽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그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구미의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저는 문화재단을 얘기합니다. 지역을 반영한, 지역성을 반영한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문화재단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해야 됩니다. 일단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기초단위 문화재단 설립 시급하고요. 문화예술 지원 체계, 그래서 문화예술 매개,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수립하셔야 되고요. 예술인들과 행정 시스템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문화재단으로서 설립하시고, 그런데 그냥 설립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얘기 나왔듯이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미시 예술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조직들을 따로 떼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시민 참여가 이 이사회 조직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하고, 이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미시의 시민들과 예술인들을 제대로 대표성을 가지면서 반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냥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구하고 사람들끼리의 연결성을 먼저 확보하러, 이사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당연하고요.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고, 저는 이것 또한 문화재단과 이사회 설립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이게 결국 결말인데요. 이 문화재단 이사회와 또한 문화재단 이사회에 연결된 시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책 의제 결정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미 시민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고요.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미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사회가 정말 말 그대로 구미시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신경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문화예술력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시민들의 정책 의제 결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결국에는 그 알스타인의 유명한 참여 사다리 중에, 저는 지금 문화 많은 행정이 저 비참회에 머물고 있고 조금 한다면은 겨우 달래기 정도의 명목 참여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온전히 시민, 여기 이 시민 안에는 문화예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지역 시민들이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협력,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역동성 있는 구미만의 문화예술을 만들어서 결국 시민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가장 참여의 사들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6주간 만났던 많은 구미시의 예술인들로부터 받았던 영감이라고 저는 영감과 저는 합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제 순서로는 마지막입니다.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님의 문화도시의 중심 거버넌스 제목으로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문화도시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근 한 2, 3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마 저한테 맡겨진 발제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문화도시 전체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문화도시가 될 때 예비 과정에서 심의하는 심의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심의 지표를 보면은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문화도시가 되려고 할 때 심의하는 기준이 100점에다가 플러스 5점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5점은 아시겠지만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MOU를 맺어서, 즉 문체부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 그다음에 문화특화 지역, 그다음에 문화도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고,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쭉 해왔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 안에서 어떻게 도시를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각각의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아니면 문화특화 지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화를 성찰하고 새롭게 리뉴얼하며 스스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문화의 주체로서 도시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그다음에 함께 살아갈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고민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전체를 점검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안에는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문체부가 MOU를 맺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심사할 때 문화도시를 하고 있으면 플러스 5점의 가산점, 물론 그지같이 하는데 50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산점이 있고요. 반대로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를 할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가산점 5점이 붙어서 서로 점수 주기,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부처 간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체계에서는 시민, 공공,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 체계와 적절성을 본다라고 하는 게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다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거버넌스 아닌 영역이 없어요. 이거를 단지 10점으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거버넌스가 되지 않으면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다 써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문화도시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고 이것이 질적으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다양성을 포용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가 여하에 따라서 문화도시의 성패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화도시가 잘 구성되는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가 등장한 것은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즉 거버넌트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요. 또 결핍감도 많고, 그리고 이건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니까 국가가 행정이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공동의 공유하는 내용들, 즉 공론장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훨씬 일이 수월해요. 이게 이제 행정이 느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 합의를 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일이 간단해요? 어떤 게 더 일이 쉬워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일이 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너무너무 변해가서 말을 너무 안 듣는다면, 그리고 너무너무 요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스피드하게, 때로는 성과 있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때로는 그거 자체가 의미 있게 가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배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외국 사회에서 얘기죠.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초기에 얘기됐던 거하고 점점 훨씬 더 시민사회 영역으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영역으로 좀 더 확대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버넌스하고 70년대 말한 거버넌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중에서 제일 이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괄해야 되는 게 문화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영역에서는요,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 경영을 공부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주체가 예술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태프들, 기술 영역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기획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서 기획 개념이라고 하는 요 중간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술가와 창작자와 행정, 그다음에 관객, 이런 정도의 관계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게 70년대, 80년대까지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즉 기술의 향상, 콘텐츠 생산의 가속화로 인해서 문화산업 영역이 상당히 커져버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술이 교육을 만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죠. 예술이 공동체를 만나요. 예술이 상징의 사회화를 시도해요. 예술이 도시재생, 이렇게 공공 영역으로 가면서 한 덩어리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예술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저는 지금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문화도시에서는 문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술 거버넌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술은 장르 예술에 국한된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들이 확장되고 새롭게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임무들을 자각한 예술로서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화 거버넌스하고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영역에서 예술 거버넌스 또는 문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90년대까지 문화예술진흥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을 확장하고 예술 정책으로 쭉 갔다고 한다면, 90년대부터 복지 영역이 까고 예술이 결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복지라는 이제 개념들이 생겼죠. 2000년대에서 교육하고 결합하고 시작하면서 교육부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2010년대 들어서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면서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회적 확장 역할들이 생기고, 문화가, 예술이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혐오와 증오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루면서 인권이나 법무부하고의 협업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2010년 이후에 도시 영역까지 확장을 합니다. 삶의 터전으로서 혁신을 얘기하는 예술의 역할까지를 수행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예술은 예술가, 그다음에 광의의 문화는 조금 더 벗어나서 공적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증대되는 그런 영역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들은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한 20-30년서부터 흔하게 썼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유네스코에서 4년에 한 번씩 전국이란다. 전 세계에 이렇게 가이드를 내는 문화정책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리포트예요. 근데 글로벌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10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요걸 조금 바꿔보고 요걸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9번째, 10번째 보세요. 성격차에서와 예술가이자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을 강화한다. 이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이게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2018년인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좀 강화되어 있고요. 예술가의 존재와 행위는 물론 문화 생산자로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4가지 영역이 문화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문화 거버넌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문화의 역할들, 예술의 역할들이 굉장히 확장이 됐고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 정책이 추진돼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특화지역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가 지역을 만나고 삶을 만나고 관계를 만나고 혁신을 시도하고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문화도시에 대한 실험들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1차 문화도시가 7군데 지금 되어 있고 2차에 들어와 있는 문화도시는 예비 단계로서 한 12개 정도가 준비하고 있고요. 3차 문화도시가 올해 64개인가? 6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도시나 이게 1차 문화도시나 2차 문화도시나 3차 문화도시나 대부분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설계하는데 대체로는 조직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뭐 100명으로 한다든지 50명으로 한다든지 그 이제 동네 어르신 그다음에 계층별 대표들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문화도시 센터라고 해서 실무 조직을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실무 조직과 문화행정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는 엄청 의사소통 잘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협력을 잘해요. 딱 되고 나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이 여기를 자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짐작이 될 만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관점과 철학이 다른 게 발견이 되고 힘의 관계에서 이쪽이 많이 밀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은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산하의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부서가 각 지자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부서는 대부분 경제국이나 도로 건설과 뭐 이런 데하고 한 국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 관광, 체육이 한데 모여 있는 이 국하고 경제국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같이 만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만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자체가 국토종합개발계획서부터 시작해가서는 한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2030서부터 시작하는 한 줄기가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줄기를 끄집어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리적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 곤란한 거예요. 여기 국장님하고 여기 국장님하고 너무나 다른 국장님이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런 행정협의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경제국의 이름을 경제문화국 아니 문화경제국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경제하고 문화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거기에다 도시재생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다니 여기로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머지는 쭉 빼버리는 그런 도시들이 몇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협의회가 잘 구성되는데 무늬만 행정협의회인데 이런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자체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또 이쪽 편에서는요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죠. 여기는 주체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예술가가 등장하는데 예술가도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지만 예술가가 다 똑같은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60대 장르 예술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치가 높으신 분이나
지금 20대인데 저게 예술이야 뭐야 뭐 이래 싶은 뭐 콜라보 좋아하시는데 저게 무슨 어디서 근본 없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걸 다 예술가라고 하니까 이게 한데 모여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분부터 청년, 여성, 노인, 청소년 다문화여성 주체를 호명해서 각각 그룹별로 워킹 그룹을 만드는 이런 식의 조직과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생활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하고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야 돼 만나게 해야죠. 평생교육도 만나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현되는 일상의 공간에 대해서 만나야 되고요. 일상을 공간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을 바꿔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가운데서 관광 산업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쯤 되니까 자기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과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는 등등까지 여기를 관장하는 게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떤 민민 거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어금니 임플란트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의견 모으는 게 제 어른이 남성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해버리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논의 구조로서 민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돼. 굉장히 많은 문화도시에서 민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10,000명 모인 민회를 한번 성공시켜봤는데 이게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할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민관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관관 거버넌스, 민민 거버넌스 등 여러 층의 거버넌스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행정이 내가 판단해서 했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물어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 압도하는 경우, 문화 거버넌스가 와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문화도시에서 문화 거버넌스의 이 장은 하나의 훈련장으로 광범위하게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간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문화도시나 도시재생 할 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민하고 관 이렇게 두 종류로만 얘기하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퍼블릭 영역이 있고요, 프라이빗 영역, 이게 상업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NGO 시민 영역이 있어요. 같이 셋이 같이 트라이앵글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이게 일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민주화되고 공간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수기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주권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일 거고, 이 과정을 연습해 나가는 5년 동안의 긴 여정이 문화도시이고, 이걸 잘한다고 하면 문화도시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문화도시는 물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효과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게 문화도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최소화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하고 도시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려 하는데, 요거를 국토부, 농림부, 중기청 등과 합계해서 연계해서 하드웨어를 조사하고 주민 참여의 질을 높여서 주민 주도형 사업을 확장하라고 하고, 지역 다양한 결핍과 욕구를 충분히 개발해서 도시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장해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라 하니까 굉장히 과제가 까다롭죠.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을 1,000명, 10,000명이 고민하면 그 도시가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억으로 건물 쭉쭉 짓는 거, 200억 건물도 요즘에 못 짓죠. 그런데 30% 이하만 하드웨어로 쓰고 나머지를 다 사람들 일일이 만나는 데 쓰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폭탄 하나 터뜨리는 거하고 일일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대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이야기가 바뀌는 것이 문화도시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것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박신희 교수님 발제 그리고 루스 랜슬러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안채린 교수님, 박승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의견과 관련한 어떤 토론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안채린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은 문화예술기관의 지속적이고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술 거버넌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전반적으로 강조하신 그 이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회라는 개념과 상당히 좀 이제 맥락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문화예술 맥락에서 이사회는 이제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서도 경영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예술 애호가이거나 예술가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문화산업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영국 역시도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면은 뭔가 좀 각계의 저명 인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이라기보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가장 좀 존경받는 사회 저명 인사들을 찾으라고 하면 박물관이나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이제 좀 유명한 문화 기관의 이사회 명단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 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뭐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자원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이제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이사진들의 경우에는 거의 무급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봉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 뭐 교통비 정도만 지급이 되고, 사실은 정말 아까 랜슬러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어떤 열정, 예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여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활동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의 현재 문화예술단체 이사회 구성,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기관이나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탑다운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출 때가 아직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문화 예술이라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는 어떤 이제 영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랜슬러 교수님께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 구미시의 이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나 어떤 뭐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이후에 경영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논의가 뒤따라야 결국은 문화예술 영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을 좀 뭐랄까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랜슬러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석과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사회자의 본부는
엄격한 시간 엄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박승희 교수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대학교의 박승입니다. 구미의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만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발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오늘 박신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보탤까 싶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구미 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 성장, 주체 역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구미가 뭐 35세, 38세 이하의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해의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미는 젊은 엄마의 도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가 국가공단이 있고요.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가족 구성체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30세 중반을 앞뒤로 분들이 주로 여기서 중심적 역할을 경제 중심이면서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향유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청년 일반의 문화적 욕망, 욕구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주민 생태적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혹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혹은 생활 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티는 뭐 지금 문화도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창조도시의 기본적인 주체이면서 참여의 핵심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미의 커뮤니티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구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구미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때로는 권력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또 폐쇄화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아까 최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체를 호명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거버넌스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은 지역에 있는 기존에 문화예술을 해왔던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해왔던 역할과 의미, 가치들은 충분히 공유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은 정말 고민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단체 중심적인 사고가 이해가 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만드는 굉장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깊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소중한 말씀을 박신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탈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는 마지막 발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소위 물질주의가 만들어내고 또 물질이 만들었던 자본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두기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파행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도시로서 문화와 산업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새로운 도시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도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미가 탈물질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선언을 혹은 그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민하 교수님 토론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중앙대학교 이민하입니다. 자, 문화도시 개념이 아까 박신희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해서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여러 세계적으로 여러 행정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그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도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재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시대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제 성공적인 문화도시의 방향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는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이제 문화도시 성공의 가장 큰 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느 교과서에서나 다 이 소통과 협력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 제가 그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옛날 생각도 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옛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자주 만났었는데 갑자기 점점 처음에는 되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점점 그냥 따로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들, 이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장 교수님 발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 전략, 이 소통과 협력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장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짚어낼 수 있었는데 특히 이 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제가 좀 부담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도시 그리고 이 문화재단 이 거버넌스를 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사례 같은 거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참여의 사다리 개념도 제가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누가 좀 손을 내밀어 주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다리를 한 걸음 올라가는데 좀 원활하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지원책 같은 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지난 10여 년간 제가 국제문화예술경영학회 쪽에 그 학술 대회를 저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나가는 편인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각 도시마다 문화도시에 관련된 발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그래서 자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잘 됐다는 것들을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부분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공통점이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 기다리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서로 기다리면서 실험을 가능케 하는 아까 얘기하면
아까 그 얘기가 루스 랜슬러 교수님의 그 강의 그 발제에서 나왔는데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와 그 적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톨러런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최적화돼서 모든 것이 굴러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톨러런스를 서로 인정을 한다면 사실 큰 다툼이 없을 텐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많은 것을 빨리 해가지고 성과를 빨리 내는 퍼포먼스 위주로 항상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톨러런스가 작용할 서로에 대한 관용이 작용할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리고 여유가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형식만 들여와가지고 많은 게 하는데 그게 바로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이라고 거의 많은 문화도시에서 리빙랩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쫙 들어보면은 사실상 리빙랩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 그냥 서로 하고 토론하는 자료를 끝. 그리고 어떤 사업 위에서 사실은 거의 아이디어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주민들은 야 한번 참여해보는 그걸로 끝. 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그런 거기에 대한 인용 그 포용이 톨러런스가 높은 곳일수록 높은 곳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라는 사례에서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좋은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례들은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많이 공통되게 그 얘기되는 것 중에 빌바오가 얘기 있잖아요. 근데 빌바오가 이제 쇠락해가는 상업도시가 빌바오 미술관을 통해서 창조도시를 변모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사례가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빌바오 미술관 때문에 그 빌바오 시가 가지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빌바오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도시에 관련된 많은 하드웨어나 어떤 특정한 기관 중심의 어떤 도시 재생이나 그 문화도시적 어떤 사업들의 결과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젠다를 정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실제 시의 행정에 적절한 어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전히 문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주민 협의체도 같이 기능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에서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신다면 여타 도시처럼 타당성 조사하고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통과돼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이어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직원을 뽑을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부터 고민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들인다면 사실상 타당성 조사는 그런 거의 저도 이제 과천이나 여러 도시의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기도 이제 공동 연구도 있어봤지만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거의 필요 없을 경우도 많다는 것도 미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저는 그게 대답이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안희철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희철입니다. 일단 제가 공연예술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 제작도 하고 104석 규모의 소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초이스 시어터라는 또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는 극단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사실 본다면 뭐 이사회 개념으로 보자면 사단법인 여러 곳에 또 이사로 등록돼 있다 보니 회의비도 받지 않고 이사비를 돈을 더 많이 내고 이사를 하고 있는 자발적 이런 단체죠. 제가 공연장이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 대명 공연거리라고 서울의 대학로라고 불리는 그곳이 지금 소공연장들이 집접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의 그 관련 사업 직접 제가 그 사업의 수혜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거버넌스 요즘은 이제 세미나 어디 가기만 가면 다 무슨 거버넌스가 된 거죠. 그래서 다들 흔히 하는 말로는 거버넌스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그게 뭘 해주는 거야? 이게 거버넌스야라고 해도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돌아봤을 때 문화 거버넌스 아니면 문화 거버넌스의 난관 이렇게 대표님 그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구미가 지금 문화도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구미는 문화재단으로 갈 길이 있으니 문화도시 카드를 꺼내서 둘 중에 어차피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거버넌스가 발전하고 잘 가자, 좋은 의미에서 문화도시 가자고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난관점 중에서 제일 한 게 첫 번째 뭐 행정에서가 이제 돈을 대고 뭐 하다 보니 뭐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이 압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판을 깔고 뭐 하고 아니면 바꿔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안 됐을 때 계속 갈 의지가 있느냐. 1차 떨어지고 예를 들어 아니면 안 하더라도 계속 이 문화도시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갈 것인가라는 사실은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면 예술인이든 시민이든 왔을 때 거버넌스가 갈 텐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있는 곳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왜 처음에 그걸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좀 안 맞는 사업이죠. 광역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인디 자리 별의별 이제 뭐 예술 그다음 시민 다 모였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모여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다수의 안 빠져 있는 예술가 뭐 생활 예술하신 분들이 나는 왜 못 들어가? 라는 굉장히 묘한 이상한 감정들이 생긴 것 같고요. 거버넌스 오히려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충돌 일어나니 관이 아닌 상태에서 민간에서 시민이든 예술가 내에서도 나가버린다든지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저렇게 해서 가서 뭐 좋은 성과가 나겠어. 역시 결과에서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고 포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대구에서는 기초로 내려가서 각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선전에서 벌써 탈락하고 지금도 예비지만 거기서 또 상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행정에서는 예술가와 시민 흔히 말해서 기획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지자체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겁니다라는 얘기만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충격이 크니까 오히려 이걸 계속 해야 돼. 오히려 이 거버넌스 자체가 흔들리거나 더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가 잘하자고 한 건데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직장도 만약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가지고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근데 다 못 들어가더니 누구는 패배감에 혹은 실망하게 되는데 이 문화도시도 한시적으로 해서 몇 개 선정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또 정치인이니까 지자체장들은 또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오히려 상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거버넌스에 대한 그리고 그냥 버려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화도시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뭔가 보호책이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뛰어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랄까요 그리고 그게 상처를 받지 않는 그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이든 예술가들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 저분들이 이렇게 평가해? 저긴 했는데 왜 우리가 떨어져?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사실 공식이 있어요. 뭐 도대체 문화도시가 뭡니까? 예술가들은 모여서 한탄하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헛일한 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들러리로 예술가들을 붙이고 그냥 행정에서 일부는 행정에서만 그냥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서 몇 분 그 서류 쓰는 분들만 모셔놓고 회의한 것처럼 자료만 만들고 예술가들은 들러리 세우니까 이건 뭐야라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작업들이 거버넌스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들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셔서 상처가 좀 극복되고 원래 좋은 의도였던 문화도시가 오히려 비문화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이든 뭐든 방향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라는 게 제 사실은 질문 지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 구구절절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문화도시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새마을운동 하듯이 천리마운동 하듯이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래가서는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과정 5년을 어떻게 잘 보내고 5년 이후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했어 하면서 더 지자체에서 그것을 끌어가면서 계속 문화를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이런 도시가 되는 것. 즉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로 이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도시의 어떤 좀 관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문화도시 아닌 데가 문화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문화도시죠. 그런데 법정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은 이거 문화도시 안 할 거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빨리 머리 받고 들어가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정권 바뀌었다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스스로 그 정권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단을 갖고 있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화도시 하다가 도시가 완전히 쌈판이 나가지고 안 하고 만다. 아마 이제 이런 도시도 꽤 많이 있고 그 지자체장의 어떤 소원이라서 그냥 뭐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문화로 단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이상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이런 과열된 과정이 문제긴 문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냥 막 그 술을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문화가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현행의 문화도시는 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주의적으로 문화도시에서 뭘 어쩌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의 가치를 잃고 성찰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인문적 어떤 각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과 굉장히 결합되어 있고 그럴 때만이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효과로 나올 거를 목표로 삼고 해버리니까 더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도시 안 해도 좋아 200억 없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작은 문화도시, 귀여운 문화도시 뭐 이런 정책은 없을지 뭐 이렇게 정책의 트랙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장흥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작년부터 이제 같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좀 껴가지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전우회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열망을 가지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불편하지 않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막 문화도시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렇게 힘들구나 막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는 정말 사죄라도 털어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구민은 조건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진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 수준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 안에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살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과거 방식을 우리는 고집할까. 미래 세대가 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구미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화도시와 예술 거버넌스라는 큰 주제어 아래서 사실 다양한 그 핵심 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구미를 기반으로 한 지역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과정 안에서의 포용과 배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표피적 정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라고 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이의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역에서의 이러한 세미나의 의미는 그런 동의와 이의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유될 수 있고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미나가 가능하게 해주신 구미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멋진 공간을 내어주신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 김원태 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2020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문화도시와 예술 거버넌스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